삼복마을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곤 했다. 영철이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 최씨.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야. 김영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40년간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그였지만 은퇴 후 10년은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로 지내고 있었다. 형님, 그런데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무서워졌다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노인분들 노리는 놈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래? 뭐, 나 같은 늙은이야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속이겠어. 영철은 씁쓸하게 웃으며 신문을 접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난 일주일간 계속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여보, 또 전화 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명숙이 거실에 영철을 향해 소리쳤다. 72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요 며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받지 마. 어차피 또 그런 전화겠지. 하지만 혹시 중요한 일일 수도. 명수가, 내가 40년 동안 온갖 사기꾼들을 봐왔어. 이런 놈들의 수법은 뻔해. 영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지난주부터 계속 걸려오는 전화의 주인공은 자신을 금융 컨설턴트 최민준이라고 소개하며 영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조상님의 유품 중에 매우 귀중한 것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철의 증조할아버지 이름과 집안의 내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영철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명숙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다. 뭐가 이상해요? 아니, 우리 집에도 어떤 젊은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조상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철 씨 댁에도 똑같은 전화가 왔다면서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요? 네. 그 남자가 말하기를 일제강 전기 때 숨겨둔 귀중품들이 있는데 요즘 그걸 찾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요. 명숙이 영철에게 김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영철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똑같은 수법이군. 그런데 여보, 혹시 정말로 우리 조상님이 뭔가 숨겨두신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영철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 이상한 말을 남겼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일제강점기 때, 조심스럽게. 당시에는 노안으로 인한 헛소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다. 설마 그런 일이.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철 선생님. 최민준입니다. 혹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실 마음이 생기셨는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친근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마치 영철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정말로 우리 집안과 관련된 걸 아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사실 선생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치원 어르신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시죠? 영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증조할아버지 김치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독립운동 참여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거의 없었다. 어떻게 그런 걸? 선생님, 이런 이야기는 전화로 하기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일 오후에 직접 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증거 자료도 가져가겠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철은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있었다. 글쎄, 4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기꾼들을 봐왔는데 이상하게 이놈은 다른 것 같아. 다르다뇨? 보통 사기꾼들은 성급해. 빨리 돈을 뜯어내려고 조급해하거든. 그런데 이 녀석은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 영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무엇보다. 우리 집안사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명숙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만약 정말로 조상님이 남기신 귀중한 것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야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가 검사 출신이라는 걸 절대 알리지 말자.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김영철 부부의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나도 바보가 아니야.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아챌 거야. 오후 3시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영철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명숙도 손님 맞이 준비를 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문을 연 영철 앞에 서 있는 것은 30대 초반의 단정한 청년이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영철의 예리한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최민주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후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선생님, 먼저 이것부터 보시겠습니까? 파일을 펼치자 영철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증조 할아버지 김치원의 사진과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의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상당한 재산을 투자하셨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귀중품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셨죠. 민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가져온 자료들은 진짜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게 지금과 무슨 관련이?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잃어버린 유산을 찾아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조사와 발굴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면 상당한 가치의 유산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철과 명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정말일까? 하지만 영철의 오랜 경험이 그에게 속삭였다. 너무 완벽하다. 이상할 정도로. 민주는 시계를 슬쩍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며칠 더 생각해 보신 후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이런 일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 영철의 눈이 번뜩였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압박 수법이었다. 민준이 떠나고 난 후 부부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여보. 명수가 우리 속았어. 네? 저놈 사기꾼이야. 틀림없어.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사기꾼인 것 같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뭐라고? 영철이와 명숙이가 이혼한다고? 마을이장 박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식을 전해준 이웃을 바라봤다. 네, 어제 밤늦게 우리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봤어요. 영철 씨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소리치더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그 두 사람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박종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웃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영철이 형님이 진짜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걸 봤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50년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명숙아, 이건 연기야. 우리가 저 사기꾼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영철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최민준이라는 사기꾼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자, 이제 내가 도장 찍을게. 그리고 나서 내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야. 하지만 명수가 저놈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본색을 드러낼 거야. 영철이 도장을 찍는 순간 명숙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다. 가짜 연기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다. 탁.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그 서류 아래에는 최민준의 모든 정보를 조사한 자료와 녹음기, 그리고 복수 계획이라고 적힌 종이가 숨겨져 있었다. 어머, 명숙 언니. 김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걸어가는 명숙을 발견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하지만 명숙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설마 소문이 정말이에요? 무슨 소문이요? 이혼하신다는? 명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런 소문이 벌써 돌았네요. 네, 오늘 아침에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어머머, 정말이에요? 왜 갑자기? 선배, 대박이네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최민주는 전화를 받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삼복마을의 모든 상황이 그의 계획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김영철 노인네 부부가 이혼했다고? 완벽하군. 이제 여자 쪽으로 접근하면 돼. 그런데 선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이잖아.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내일 여자 쪽에 전화해 볼게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삼복마을 타겟 리스트라는 파일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김영철 75, 박명숙 72 마이너스 예상 사기 금액 2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괜찮아요. 사실 이미 마음은 식었어요. 명숙은 연기를 계속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다. 진짜 이혼은 아니라고 해도 남편과 떨어져 있으니 이상하게 외로웠다. 그런데 언니 혹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일단 당장 살 곳부터 마련해야죠. 바로 그때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숙 어르신이시죠? 저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명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사기꾼이 걸린 것이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 며칠 전에 댁에 방문했던 최민준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때 그 분이시군요. 네, 그런데 마을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위로하는 듯했다. 하지만 명숙은 영철에게 배운 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네, 정말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어르신, 혹시 재산 문제로 고민이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요? 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조상님의 유산 말입니다. 혹시 그 일이 이번 이혼과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니죠? 명숙은 잠시 침묵했다. 이것도 영철이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사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흥분했어요. 사기라고 우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남편분이 어르신을 믿지 않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화 너머에서 민준이 미소 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르신, 그럼 내일 한번 뵙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니, 누구 전화였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명숙은 핸드폰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정말 믿음직하게 들렸다. 혹시 영철이가 틀렸을까? 정말로 우리 조상님의 유산이 있는 건 아닐까? 영철은 혼자 앉아 명숙이 두고 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어?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하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방금 삼촌이 전화했는데. 영철은 잠시 당황했다.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다. 민수야. 그게. 아버지, 뭔 일이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 왜? 아니야, 민수야. 아버지가 다 설명해 줄게. 내일 한번 내려와라. 네? 내려가요? 아버지,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영철은 한숨을 쉬었다. 가짜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르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일어나 명숙에게 인사했다. 명숙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네. 그런데 정말 저희 집안 유산이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지금 어르신 상황이 복잡하시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조사 진행 동의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혹시 남편분이 방해할 수도 있어서. 방해요? 네. 만약 유산이 발견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명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일단 어르신 명의로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유산이 발견되면 그때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만 조사 비용이 좀 필요한데. 조사 비용이요? 네. 대략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산이 발견되면 몇 배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명숙의 가방 속에 숨겨진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500만 원.
어르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또다시 압박이 시작됐다. 명숙은 연기를 계속하며 고민하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정말이세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민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드디어 걸렸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카페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영철의 존재를. 그리고 더욱 몰랐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 노부부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철은 명숙이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동안 집에서 최민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검사 시절 키워온 인맥들을 동원해 그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에 뜬 정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민준, 30세, 출생지 미상.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화면에 뜬 최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영철은 서둘러 서랍을 뒤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20년 전 5살 때 실종된 손자 김민준의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컴퓨터 화면의 최민준 어린 시절 사진이 완전히 일치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구나.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전 아들 민수가 이혼하면서 5살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들을 속이려는 사기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어르신, 그럼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겠어요? 민준은 볼펜을 명숙에게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숙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젊은이 혹시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최민준이라고 했잖아요, 할머니. 최민준. 민준이. 명숙이 중얼거리자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아는 아이 이름과 같아서요. 명숙은 20년 전 실종된 손자의 이름이 민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설마 이 사기꾼이 그 아이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르신, 빨리 사인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목에 있는 작은 흉터가 명숙의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흉터는 손자 민준이가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 자국과 똑같았다. 민준아.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는 여기서 끊어져 있었다. 영철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준은 20년 전 사라진 손자 김민준이 분명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어르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민준은 명숙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너 정말 우리.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 이름은 최민준이라고요. 아니야. 너는 김민준이야. 우리 손자 민준이. 민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손자? 그래, 너 목에 있는 그 흉터. 3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잖아. 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니?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흉터를 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할아버지가 말을 태워주던 기억. 그리고 3살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에 상처가 났을 때 할머니가 울면서 안아주던 기억.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영철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다. 민준은 뒤를 돌아봤고 거기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야. 카페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다른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이 기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라고. 민준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제 이름은 최민준이에요.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민준아, 진정해. 할아버지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설명이라고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20년 동안 저를 찾지도 않으셨으면서. 민준의 목소리에 20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터져나왔다. 민준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사라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죽었어요. 저는 고아예요.
그게 아니야, 민준아. 내 아버지 민수는. 그만해요. 민주는 서류 가방을 들고 카페를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돌아봤다. 정말, 정말 제가 당신들 손자라고요? 영철과 명숙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난 20년간 저는 뭐였다는 거예요? 민주는 카페를 나와 한적한 골목으로 걸어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던 사람들, 따뜻한 집, 맛있는 밥,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진 그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도망친 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아버지가 항상 불안해했는지, 왜 자주 이사를 다녔는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했는지. 핸드폰이 울렸다. 사기 조직의 보스에서 온 전화였다. 민준아, 어떻게 됐어? 형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야? 돈은 받았고?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았던 자신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다. 민준아, 왜 대답이 없어? 형님, 저 그만두겠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그냥,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카페로 다시 돌아갔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준이 다시 들어왔을 때 영철과 명숙은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준아, 앉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할아버지, 정말 저를 찾으셨어요? 그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아세요?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어, 민준아.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도. 그럼에도 저를 손자라고 받아주실 거예요? 명숙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어. 너는 우리 손자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보스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민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제가 배신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서운 인상의 남자들이 내렸다. 늦었어요. 벌써 왔네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준아, 뒤쪽 출구로. 하지만 뒤쪽에서도 또 다른 남자들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면 안 돼요. 민준아,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었니? 영철의 눈빛이 20년 전 현역 검사 시절처럼 날카로워졌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서겠어. 김민준, 나와. 카페로 들어온 사기 조직의 보스 강태식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그의 뒤로 덩치 큰 부하 2명이 따라 들어왔다. 형님,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계획대로 안 됐나? 강태식의 시선이 영철과 명숙에게 향했다. 혹시 이 양반들이 말썽을 부렸나?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순간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결이라고 했나? 할아버지, 안 돼요. 민준이 급하게 영철의 팔을 잡았지만 영철은 조용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젊은이 자네가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네. 뭐? 이 할아버지가 뭔 소리를. 강태식이 비웃으려는 순간 영철이 주머니에서 검사 시절 받았던 공로패를 꺼냈다. 대검찰청 검사 김영철이라고 하네.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검사? 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 40년간 자네 같은 놈들을 잡아온 검사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강태식. 영철이 강태식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강태식은 더욱 당황했다. 어떻게 내 이름을? 20년 전 자네가 내 아들 민수를 꼬드겨서 도박에 빠뜨린 것도 알고 있고. 민준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아, 내 아버지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놈이 내 아버지를 도박장으로 끌고 가서 빚을 지게 만들었지. 강태식이 뒤로 물러났다. 그건. 그래서 내 아버지가 빚에 쫓겨 너를 데리고 도망친 거야. 그리고 결국 빚 때문에.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빚 때문에 뭐예요? 내 아버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스스로 목숨을. 민준이 주저앉았다. 그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어왔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죽인 놈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강태식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구나. 민준아, 진정해. 하지만 민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20년간 쌓인 모든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 나를 지키려고. 강태식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부하 하나가 민준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때 영철이 끼어들었다. 젊은이들 함부로 날뛰지 말게.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하지만 영철의 눈빛은 차분했다. 4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악인들과 맞서왔던 그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강태식, 자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속였나? 뭐? 삼복마을만 해도 12가구가 자네들한테 사기당했어. 총 피해액이 3억이 넘지? 강태식은 영철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했나? 검사라고 했잖아. 영철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이 통화는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네. 처음부터 녹음되고 있었어. 뭐라고? 그리고 자네들이 들어올 때부터 카페 CCTV에 모든 게 찍히고 있고. 강태식과 부하들이 둘러보니 정말로 카페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건 함정이야. 그래, 함정이지. 우리 손자를 이용한 너희들을 잡기 위한.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여러 대가 몰려왔다. 강태식, 사기죄와 공갈죄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들이 들어오자 강태식은 완전히 당황했다. 이럴 수가. 완전히 당했네. 형님. 민준이 체포되는 강태식을 바라봤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20년간 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민준아, 나도 처음에는 너를 진짜로 아껴줬어.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형님, 미안하다, 민준아. 내 인생을 망쳐서. 강태식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민준아, 이리 와. 영철이 민준을 품에 안았다. 20년 만에 느끼는 할아버지의 따뜻함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괜찮아, 민준아.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사기꾼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영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준아,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니? 할아버지, 저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15명이요. 총 1억 2천만 원. 알겠어. 영철은 깊게 숨을 쉬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 돈 전부 변상해 줄게. 뭐요? 할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야, 해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의 책임이야. 명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할머니도 동의해. 우리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하지만 영철의 마음은 복잡했다. 손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써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김영철 선생님 따님. 아니, 손자분이 자수하겠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민준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자수요? 네.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져야 해요. 영철은 민준을 바라봤다. 20년 만에 만난 손자가 이렇게 의젓해 보일 줄은 몰랐다. 민준아. 할아버지, 저는 감옥에 가야 해요. 그래야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가면. 괜찮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영철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민수 얘기 좀 해줄게.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빚을 져서 도망칠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그래.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어. 집에 가면 보여줄게. 편지요?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고생하게 됐구나. 미안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돌아가렴.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야.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그래, 내 아버지도 너처럼 착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넌 아버지를 닮아서 착한 거야. 일주일 후 민준은 인연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면회실의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조선 3대. 20년 만에 재회는 이렇게 다시 이별로 이어졌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다. 2년 후에는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야. 영철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가짜 이혼도 이제 끝내죠.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야죠.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의 진짜 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감옥에 들어간 민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민수였다. 아들아,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민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삼복마을은 다시 평화로웠다. 영철과 명숙은 민준이 감옥에 들어간 후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가짜 이혼도 사기꾼을 잡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사기꾼이 20년 전 잃어버린 손자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영철이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을 이장 박종수가 느티나무 아래서 영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뭘 고생이야. 손자를 찾은 게 어디야. 그런데 형님, 그 사기꾼들이 뜯어간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이 15명에게서 사기친 1억 2천만 원을 변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평생 모은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겨우 가능한 금액이었다.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그 아이가 저지른 일인데. 아니야, 종수야.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김할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래도 영철씨, 집까지 팔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살면 되죠. 중요한 건 민준이가 출소했을 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명숙이 시장에서 돌아왔다. 손에는 민준이 좋아했던 사과를 들고 있었다. 여보, 면회 가실 준비 다 됐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교도소를 향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면회를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손자 같은 느낌이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민준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6개월 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안정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밥은 잘 먹고 있고? 네, 여기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게만 나오면 그걸로 충분해.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사기친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민준에게는 아직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했어. 정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민준아,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생각했던 말이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 할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를 제때 찾지 못한 게 잘못이지. 할아버지. 유리창 너머로 서로의 손을 마주 대었다. 비록 직접 만질 수는 없었지만 따뜻함이 전해졌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네? 내 아버지 민수 말이야. 사실 마지막에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남겼었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떤 편지요? 아버지, 민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해서 민준이가 고생하게 됐지만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언젠가 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준 거야. 할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지. 민준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나가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게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믿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제가 나가면 정말 저를 아들처럼 받아주실 거죠? 손자가 아니라 아들처럼요. 영철과 명숙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내 아버지 민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 부모가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야. 오히려 그게 더 좋겠어.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20년 만에 진짜로 웃는 얼굴이었다. 1년 6개월 후 민준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는 영철과 명숙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나와 있었다. 민준아. 교도소 문을 나선 민준을 보고 명숙이 달려갔다. 어머니. 민준이 명숙을 끌어안았다. 이제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였다. 아버지. 영철도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민준아,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삼복마을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깜짝 놀랐다. 원래 살던 큰 집이 아닌 작은 전셋집이었다. 아버지, 여기가. 응, 우리 새 집이야. 어때, 작지만 따뜻하지? 민준은 모든 걸 깨달았다. 자신 때문에 집까지 팔았다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네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잖아.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 상에 올라왔다. 교도소에서 배운 요리 실력이었다. 어머니, 맛이 어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다니. 정말 맛있다. 아버지도 드세요. 그래, 맛있네. 우리 아들 솜씨가 대단하구나.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아버지, 저처럼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청소년 상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철과 명숙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민준아. 아버지가 응원할게. 정말요? 그럼 우리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면 뭐든 지지해줄게. 그날 밤 민준은 20년 만에 진짜 가족과 함께 잠들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잤던 그 따뜻함이 느껴졌다. 3년이 흘렀다. 민준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상담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변화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상담사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던 17살 소년이 물었다. 물론이야. 나도 내 나이 때는 더 망가져 있었어. 하지만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거든. 가족이요? 그래. 진짜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관계야. 그 소년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준을 영철과 명숙이 반겼다. 우리 아들, 오늘도 수고했어. 아버지, 어머니, 저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였는데. 민준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영철과 명숙은 흐뭇하게 들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우리가 뭘 했다고.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며 이야기했다. 20년 전 사진들, 그리고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민준아, 감사할 건 없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래요, 우리 아들. 가족은 서로 감사하다고 할 게 없어. 창 밖으로는 삼복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깔려 있었다. 2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 사기와 폭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가족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다. 프롤로그 3년 후 민준의 상담센터에 2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적의 이야기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